안녕하세요. 시니어 실버 스토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는 배터리 절약과 눈부심 방지를 위해 목소리만 들리는 라디오입니다. 눈은 편안하게 잘 때 들어도 좋은 영상 재미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아원에서 자란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눈물이 난다면 잠시 눈물을 흘려도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며 집 안 거실엔 긴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졌다. 부엌에서는 반쯤 마신 커피잔이 식어 있었고 고요한 집 안엔 창밖 겨울바람이 창틀을 스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그 시간 식탁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하며 미약한 떨림을 일으켰다. 엄마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전화를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다. 바쁜 나이의 자식들은 흔히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오랜만에 연락은 작은 설렘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걱정을 불러오기도 한다. 엄마는 천천히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들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숨소리는 어딘가 들뜬 듯 했지만 동시에 진지했다. 짧고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엄마의 일상을 단번에 흔들었다. 저녁을 함께 먹자는 제안이었다.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그 누군가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 곧 엄마에게 처음으로 소개하고 싶다는 여자친구였다. 엄마는 즉각적인 감정 표현 대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미 어두워지는 하늘 위로 작은 별빛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고 집 앞 가로등이 서서히 점등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은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그 설명은 엄마의 마음속에서 천천히 무언가를 깨우는 듯 했다. 아들의 목소리는 설렘이 섞인 긴장, 기대와 조심스러움이 교차된 톤으로 들렸고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느껴졌다. 엄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들이 이제 정말 한 사람의 삶을 진지하게 맞이하려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이 현실이 되어 손에 잡히려는 순간이었다. 부모라면 언젠가 겪게 될 일이지만 막상 다가오면 여전히 마음 한편이 묘하게 긴장된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두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나타날지, 어떤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지. 그런 생각들이 조용히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엄마는 한동안 식탁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휴대전화 화면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방금 전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실내에 남아있는 듯 했다. 조용하고 차분했던 집안이 갑자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듯 설렘으로 가득 찼다. 엄마는 싱크대로 향해 물을 틀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치며 흐르는 감각이 점차 현실을 다시 잡아주는 것 같았다. 긴장과 기대가 섞인 마음이 천천히 안정되어 갔다. 그녀는 손을 닦은 뒤 부엌을 둘러보았다. 정돈된 식탁, 깨끗하게 비워둔 조리대,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 그 사진 속 어린 아들은 세월의 흐름을 모른 채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젊은 엄마가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그 아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엄마 앞에 서겠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저녁 약속 시간은 아직 몇 시간 남아 있었지만 엄마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어 단정하면서도 너무 격식 있어 보이지 않는 스웨터를 꺼내고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정리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보이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손끝에는 어쩔 수 없는 긴장이 조금씩 묻어났다. 거실의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흘러갔다.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위에 작은 돌 하나가 떨어지는 듯 출렁이며 기대를 만들어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 하나가 엄마의 하루 그리고 마음의 흐름을 부드럽게 흔들어 놓고 있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다시 한번 휴대전화가 울렸다. 방 안에는 해가 완전히 저 어둠이 스며들고 있었고 조용한 공간에서 전화 진동 소리는 더 크게, 더 분명하게 울렸다. 엄마는 준비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짧은 떨림만으로도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감할 수 있었다. 화면을 확인하니 역시 아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낮지만 묘하게 들뜬 기운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 건 전화였다.
아들은 강남의 고급 식당을 예약했다고 직접 집 앞으로 모시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 말은 마치 엄마에게 예의를 다하고 싶다는 마음을 조용한 방식으로 전하는 선언 같았다.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들의 진심과 그날의 만남을 대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다. 엄마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차들이 퇴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다. 도심의 불빛이 창유리에 잔잔하게 비쳤다. 아들이 말한 강남의 고급 식당이라는 말은 낯설면서도 의미가 있었다. 그곳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화려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곳. 아들이 그곳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곳에서 엄마는 처음으로 아들의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 사실이 전보다 더 실감나게 다가왔다. 통화를 끝낸 후 엄마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다시 찾아온 고요 속에서 마음은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마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만들었다. 집안은 따뜻했지만 엄마의 가슴은 이상하게 차분하지 않았다. 그 차분하지 않음은 불안도 아니고 걱정도 아니었다. 아들의 인생이 또 한 걸음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느껴지는 묘한 떨림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이미 정리해 놓은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매만지고 스웨터의 주름을 살짝 펴며 옷매무새를 확인했다. 아들의 여자친구 앞에서 완벽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오늘 하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엄마도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약속한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엄마는 잠시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하지만 걷는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다시 느려지기를 반복했다. 밖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 누군가 문을 여닫는 소리, 멀리서 차가 속도를 줄이며 지나가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다. 일상의 소리였지만 지금은 모두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아들이 곧 이 집 앞에 서서 엄마를 모시러 올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잠시 후 휴대전화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들이 도착했다는 짧은 알림이었다. 엄마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차가운 저녁 공기가 천천히 실내로 스며들었고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걸어오고 있었다. 아들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서 있었고 조명 아래에서 그의 표정엔 약간의 긴장과 설렘 그리고 무언가를 지켜달라고 조용히 부탁하는 듯한 진지함이 섞여 있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만남이 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따스함이 천천히 차올랐다.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은 멀리서 보면 빠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아주 조심스럽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아들은 엄마에게 조심스레 손짓하며 차까지 함께 걸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길은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엄마는 아들의 옆모습을 살피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었다. 정말 이 아이가 누군가를 소개할 만큼 어른이 되었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갈 때 엄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장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고급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음악이 공간을 채우며 세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했다. 실내는 넓지 않았지만 세심하게 꾸며져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작은 촛불이 놓여 있어 은은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외투를 벗는 동안 엄마는 긴장한 듯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약된 자리로 안내받았을 때 이미 먼저 와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인사를 했다. 그 순간 엄마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머물렀다. 부드러운 미소와 단정하게 모아 앉은 두 손, 그리고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긴장한 표정. 세련된 레스토랑 분위기와도 잘 어울렸고 무엇보다 아들의 옆에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엄마는 말없이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 아들과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조용히 마음속에 담겨졌다.
조명이 만들어낸 부드러운 빛 속에서 아들과 여자친구는 유난히 조화로워 보였다.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미묘한 눈짓이나 미소만으로도 소통하는 듯한 모습,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안정되는 듯한 공기들이 그들 주변에 흐르고 있었다. 엄마의 눈에는 두 사람 사이에 이미 길게 이어져 있는 어떤 신뢰 같은 것이 엷은 빛처럼 비쳤다. 식탁 위에 놓인 물잔 사이로 반짝이는 조명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가볍게 비췄다. 아들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긴장은 했지만 억지로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 아닌 듯 자연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손을 움직이는 작은 동작조차 차분하고 조심스러웠다. 엄마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들은 학창 시절 내내 조금 서툴고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늘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될지 궁금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장면은 그 모든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맞춰진 듯한 호흡을 가지고 있었다. 식당 직원이 다가올 때조차 서로를 먼저 바라보며 순간적인 시선을 주고받았고 메뉴를 펼쳐볼 때도 상대가 어떤 종류를 좋아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배려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화가 많진 않았지만 엄마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 오히려 깊은 관계의 단단함을 느꼈다. 엄마는 가만히 물잔을 손가락으로 굴렸다. 유리잔 표면을 따라 흐르는 미세한 물방울이 조명에 반사되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천천히 따뜻한 감정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준비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식당의 창가에서는 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강남의 밤은 늘 분주하지만 창 너머로 보이는 도로는 유리창과 실내 조명의 조화로 한층 부드럽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 빛들이 세 사람의 테이블에도 희미하게 번졌다.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자연스레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 모습은 엄마가 알던 아들의 모습 중 가장 어른스러운 모습이기도 했다. 여자친구는 그런 아들의 행동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 보였고 그 작은 몸짓 하나조차 두 사람 사이의 결을 말해주는 듯 단정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이 났다. 아들이 어린 시절 학교에서 돌아와 투정을 부리던 날들, 어린 얼굴로 엄마 손을 잡고 걷던 순간들, 함께 장을 보러 다니던 기억들. 그 모든 장면이 마치 오래전 상자 속 사진처럼 천천히 떠올랐다. 이제는 누군가의 옆에 서서 어른의 표정을 짓는 나이가 되었구나. 그 사실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어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맞춰진 사람이었다. 엄마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며 그 조화로움 속에서 아들의 미래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다. 식탁 위의 촛불이 천천히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부드럽게 뒤섞였다. 그 누군가와 함께 할 아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엄마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엄마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정했다.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는 정말 잘 어울렸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테이블 위의 접시들이 차례로 비워져 갈 즈음 엄마는 아들과 여자친구 사이의 감도는 묘한 긴장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 식당에 앉았을 때만 해도 두 사람은 조용하지만 안정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메인 요리가 치워지고 테이블이 정돈되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에 억누른 듯한 숨결이 조금씩 엉켜 올라오는 것을 엄마는 감지했다. 조명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테이블 위에서 아들은 물잔을 몇 번이고 만지작거렸다. 여자친구도 처음보다 손이 자주 떨리고 있었다. 말은 적었지만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마음이 금방이라도 흘러넘칠 것만 같았다. 엄마는 그저 조용히 세 사람 사이의 공기를 느꼈다. 식당의 잔잔한 배경음악, 멀리서 들려오는 은은한 웃음소리, 그리고 테이블 위 촛불이 아주 작게 흔들리는 모습까지도 모든 것이 마치 어떤 중요한 말을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잠시 후 아들은 천천히 허리를 펴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얼굴엔 긴장과 결심이 한꺼번에 얽힌 흔적이 보였다.
여자친구는 옅게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아래로 내리깔았다. 그 순간 엄마는 직감했다. 두 사람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단순한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들의 떨린 목소리가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엄마는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말의 앞부분은 조심스러웠고 말미에는 떨림이 스며 있었지만 그 모든 의미는 한 문장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그들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조용한 신뢰가 순간 더 고요해진 듯 했다. 식당의 온도는 그대로였지만 엄마의 심장은 크게 한 번 뛰고 잠시 멈춘 듯 했다. 아들의 말은 엄마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대한다기보다 필요한 진실을 조용히 건네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는 가만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손끝은 떨리고 숨은 깊고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아들은 이어서 또 하나의 사실을 털어놓았다.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지만 그만큼 더 무거웠다. 이미 임신을 했다는 사실. 그로 인해 결혼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한순간 공기는 더욱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엄마는 말을 잃었다. 이해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아들이 한순간에 어른이 되어버린 듯한 소식이었고 한편으로는 부모로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다. 그러나 엄마는 당황으로만 얼어붙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여러 감정들이 물결처럼 번져갔다. 놀라움, 걱정,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려 한다는 사실은 서툴고 급작스럽더라도 결국 한 사람으로서 성장해가는 여정의 한 부분이었다. 식당의 조명은 변함없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들과 여자친구는 눈을 맞추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고 촉이 약하게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다. 엄마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두려움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다. 여자친구의 손등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은 용기이자 책임이자 새로운 미래를 두려워하는 마음의 잔잔한 흔적이었다. 아들은 그 손등 옆에서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장 성숙한 태도로 옆에 서 있으려는 듯 보였다. 엄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아주 서서히 새로운 현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자리는 단순히 소개의 자리가 아니었다. 또 단순한 식사가 종료되는 순간도 아니었다. 부모와 자식, 그리고 새로 등장한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식당 밖에서는 도로 위로 헤드라이트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밤은 더 깊어지고 있었지만 아들과 여자친구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었다. 엄마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앞으로 어떤 선택과 무게를 짊어지게 될지 생각이 천천히 가슴속을 스쳐 지나갔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거움, 아이가 생겼다는 현실의 깊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아 이 자리에 온 아들의 용기. 엄마는 말없이 두 손을 포개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 이 식탁 위에 앉아있는 세 사람은 이제 단순한 가족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연결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엄마에게도 조용하고 깊은 결심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밤 엄마는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조용히 돌려가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전날의 식사 자리에서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그 중에서도 결혼과 임신이라는 단어가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다음 주에 상견례를 하자고 아들에게 말했다. 그 말은 마치 관성처럼 입 밖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그 말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결혼이라는 절차는 단순히 식을 올리고 법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정, 지난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한데 엮이는 과정이었다. 엄마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건넨 사실은 엄마의 마음을 한 번 더 깊게 흔들었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부모가 모두 일찍 돌아가셨고 고아원에서 자라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버텨왔다고 했다. 엄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이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조심스러운 분위기, 말수가 적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 긴장감이 실려있던 모습,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낯설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아이는 세상을 홀로 건너온 사람만이 가진 조용하고 단단한 어둠을 품고 있었다. 엄마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겪었을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묵직해 아들의 미래까지 무겁게 만들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둘이 좋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서로를 지탱해줘야 하고 때로는 두 사람 이상의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구조였다. 하지만 그 아이는 홀로였다. 상견례 자리에도 함께 앉을 부모가 없었다. 웃으며 인사할 어른도, 결혼 준비를 함께 도울 가족도, 아이의 탄생을 기뻐해줄 친척도 없었다. 엄마는 그 현실이 이상하게 가슴을 짓눌렀다. 결혼식장에서 아들과 그 아이가 양가의 가족들 사이에서 웃고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려 했지만 상상이 채 완성되기 전에 한쪽이 텅 빈 자리처럼 공백이 크게 느껴져 버렸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안쓰러워 눈이 저절로 흐려졌지만 그 뒤로는 걱정과 두려움이 엄마를 천천히 잠식했다. 엄마는 결혼이란 결국 두 사람이 만든 가정이 서로를 책임지는 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책임의 무게가 아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어쩌면 그 아이가 가진 상처들이 아들의 미래까지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또한 엄마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집 안에는 조용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엄마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내일이 오면 더 현실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이 가슴 위에 서서히 쌓여갔다. 아들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고 싶을 것이다. 아이에게 책임을 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는 사랑과 책임만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살아온 세월이 알려준 건 결혼은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모습이 겹쳐 떠올랐다. 식당에서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던 모습, 여자친구가 떨리는 손끝을 감추려 했던 순간, 아들이 그 손을 안정시키려 조용히 옆에 머물러 있던 장면. 그 장면은 예뻤지만 그 예쁨 안에 숨어있는 약함과 상처가 엄마를 더 불안하게 했다. 임신했다는 사실도 엄마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었지만 그 아이에게 단단한 가정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들도 여자친구도 그리고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엄마는 결혼을 반대하고 싶었다. 그 마음이 스스로에게 너무도 선명해서 어떤 말로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반대하는 일이 아들에게 상처를 줄 것이란 점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전화기 화면이 책상 위에서 어둡게 빛났다. 엄마는 손을 뻗어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다시 내려놓았다.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다음 주 상견례를 정말 해야 하는 걸까? 그 아이에게 어떤 마음으로 마주해야 할까? 모든 것이 복잡하고 무거웠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엄마는 지금 아들을 위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 아이를 미워해서도 무시해서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이 자신의 모든 행복을 한순간에 걸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천천히 새벽이 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는 대신 엄마의 고민은 더 짙어진 채 남아있었다. 아들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다. 엄마의 걱정이 얼마나 깊은지, 그 걱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걱정이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 흘러나온 오랜 세월의 무게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박혀 있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는지 아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 역시 이미 책임을 짊어질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린 시절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어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엄마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직은 이르다. 준비가 부족하다. 감정만으로 버틸 수 없는 삶이 올 것이다. 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품고 있었지만 아들의 결심 앞에서 그 말들은 결국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아들은 더 잘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 말 속에는 나도 두려워하지만 도망치지 않겠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와 그녀 그리고 아이를 지킬 것이다. 하는 무언의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엄마는 그 말이 쉽게 뱉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아들이 내뱉는 그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용기에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엄마는 오래 살아온 시간의 경험으로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엄마는 결혼을 승낙했다. 승낙이라는 표현이 맞는지조차 헷갈렸지만 아들을 놓아주는 것, 아들의 미래를 선택하게 두는 것,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생각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엄마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불을 켜지도 끄지도 못한 채 한참을 머물렀다. 아들의 미래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그 길이 과연 축복일지 혹은 고난의 연속일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선택의 주인은 아들이었고, 엄마는 그저 그 길 끝에서 다시 돌아올 때 아들이 기댈 수 있는 자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되기로 마음을 다잡았다. 이듬해 겨울, 서늘한 바람이 도시를 감싸고 흰 눈이 가볍게 내리던 계절, 아들은 결국 결혼을 했다. 작고 조용한 결혼식이었다. 양가 어른들이 나란히 서 있는 풍경이 아니라 빈 의자 하나가 눈길을 끄는 결혼식이었다. 아들의 아내는 부모 대신 간소하게 준비된 꽃다발만 들고 서 있었고, 아들은 그 옆에서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있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이 결혼이 가진 결핍이 또렷하게 보였다. 결핍은 사랑으로 채워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사랑보다 더 단단한 현실의 벽이 그 결핍을 자꾸 드러내기도 한다. 결혼식은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채 잔잔하게 끝났고, 새로운 부부는 소박한 신혼집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잘 살아줬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처럼 되뇌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다짐을 지키기 어려운 날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결혼식 바로 다음부터였다. 시작은 아주 작은 것들이었다. 임신으로 인해 아들의 아내가 안정적으로 지내야 했지만 혼자 자라온 탓인지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잘 알지 못했다. 아들은 그런 점을 이해한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이 그의 어깨로 쏠렸다. 엄마가 작은 도움을 주려고 하면 며느리는 미안함과 경계심 사이에서 흔들렸고, 그 불안정한 태도는 결국 엄마와 아들 사이까지 미묘한 어색함을 만들었다. 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책임을 지려 했지만 직장에서의 압박, 경제적인 준비 부족,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갈등들은 그의 일상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냈다. 결혼은 했지만 행복은 시작되기보다 어려움이 더 빨리 찾아오는 듯 했다. 그리고 엄마는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 힘든 날들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며느리의 배는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둥글게 부풀어 올랐다. 임신 초기의 불안한 그림자가 지나가고 태동이 느껴지는 시기가 지나 이제 배가 단단하게 위로 솟아오르며 누가 보아도 이제 곧 만나게 될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말해주는 시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배의 크기와는 달리 며느리의 삶은 그 무게만큼 편안해지지 못했다. 그녀는 만삭이 되어가는 끝물까지 직장에서 야근을 계속했고, 새벽 첫 지하철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집을 나서기 일쑤였다. 햇빛 대신 형광등 아래에서 일어난 아침, 깊은 밤 공기의 차가움이 남아있는 새벽길, 출근길에 부는 바람의 서늘함은 부풀어 오른 배를 감싸고 있는 옷자락을 스치며 얼마나 피곤한 하루가 또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듯 했다. 직장에서도 그녀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누군가는 배려하는 척했지만 그 배려는 말뿐이었고, 현실의 업무는 줄어들지 않았다. 밀려오는 서류 더미와 끝나지 않는 이메일, 기한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젝트. 며느리는 늘 손등을 조용히 비비며 스트레스를 견뎠다. 그 작은 손동작 하나에 말로 다 하지 못한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뱃속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그녀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은 좁아졌지만 그녀가 버텨야 하는 업무의 범위는 오히려 점점 더 넓어지는 듯 했다. 점심시간이면 그녀는 간단히 빵이나 샐러드를 먹고
책상 앞에 앉아 허리를 뒤로 젖혀 뭉친 등과 단단해진 배를 잠시 진정시키곤 했다. 그러나 그 잠깐의 시간도 완전히 쉬어가는 시간이 되지 못했다. 복도에서 들리는 동료들의 발걸음,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휴대폰으로 울리는 메시지 알림. 모든 소리가 그녀의 몸을 다시 긴장시키는 듯 했다. 퇴근할 시간이 되어도 그녀의 일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다. 사무실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창문 위로 비치는 형광등 불빛 속에서 그녀의 그림자는 더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배를 감싸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설 때면 그 작은 동작 안에서도 어쩐지 삶의 무게가 또 한 번 더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피곤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지하철 안에서 서 있을 힘이 없을 때면 그녀는 기둥에 몸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곤 했다. 배 너머 아이가 발끝으로 살짝 밀어내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지면 그제야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며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라는 마음을 스스로에게 되뇌는 듯 했다. 아이의 태동은 점점 더 규칙적으로 변했고 마치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듯 작은 생명은 저마다의 리듬을 가지고 움직였다. 뱃속의 공간이 좁아져 갈수록 그 움직임은 더 분명하고 또렷하게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면 며느리는 자신의 배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조차 피로가 배어나왔지만 손끝은 여전히 아이를 향한 애정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손길에 얹힌 감정의 절반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걱정이었다. 출산이 다가오면서 몸은 더 무거워지고 숨은 더 가빠졌다. 어떤 날은 혼자 걸음조차 힘든 날도 있었고 어떤 날은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날도 있었다.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라기보다 버티고 견뎌야 하는 현실이 그녀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쉽게 해결해줄 여력은 많지 않았다. 새벽에 나가는 며느리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아들은 여러 번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또한 마음이 무거웠다. 며느리가 견디는 이 고단함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답을 쉽게 내릴 수 없었다. 도움을 주려고 하면 며느리는 늘 미안한 표정을 지었고 그 미안함은 오히려 엄마가 며느리에게 다가가는 것을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는 사이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점점 더 명확한 존재가 되어갔다. 초음파 사진 속 작은 움직임은 어느새 뚜렷한 손과 발, 움직이는 척추와 얼굴의 윤곽까지 갖추었다. 그 생명은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나올 준비를 맞춰갈수록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그녀가 지켜온 일상, 그녀가 버텨온 책임감, 그리고 홀로 살아남기 위해 세워온 보호막은 배가 커질수록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만삭에 가까워질수록 며느리의 걷는 속도는 더 느려지고 숨소리는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출근길의 발걸음은 멈추지 못했다. 그녀는 늘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더 많은 무게를 얹어두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뱃속에서 아이의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른 힘을 가지고 느껴졌다. 마치 어서 문을 열고 바깥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듯 그 움직임은 분명했고 그 울림은 그녀의 뱃속 전체를 울렸다. 아이의 탄생은 이제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끝내가고 있는 이 순간 며느리의 삶은 점점 더 숨 쉴 틈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 숨막히는 부담과 피로의 축적이 앞으로 어떤 나날을 예고하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결국 길고 힘들었던 시간의 끝에서 며느리는 만삭의 몸으로 진통을 견뎠고 새벽과 아침 사이 어딘가에서 하나의 생명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출산은 예고 없이 찾아온 폭풍처럼 갑작스럽고도 강렬하게 그녀를 휘감았다. 수많은 밤을 버텨내던 몸은 마침내 마지막 고비 앞에 서게 되었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듯
며느리의 얼굴은 고통과 긴장으로 젖어 있었다. 병원 복도는 적막하고 차가웠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의료진 발걸음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공기 위로 퍼져 있었다. 아들과 엄마는 그 복도 끝에서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채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늘어진 고무줄처럼 느리게 흘렀다. 분 단위의 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느껴졌다. 아들의 절반은 불안에, 나머지 절반은 기대에 휩싸여 있었고, 엄마의 손끝은 어느새 차가워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딘가에서 문이 스르륵 열리며 잠시의 정적이 밀려왔다. 그 순간 아직 뭔가 정리되지 않은 공기 사이로 단단하고도 울컥한 소리가 병실 밖으로 흘러나왔다. 작고 높은 그러나 생생한 울음소리. 이 세상을 처음 마주한 아이의 첫 목소리였다. 그 울음은 짧게 찢어지듯 시작해 방 안가득 울려 퍼지는 힘으로 이어졌다. 마치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힘껏 정확히 알려주는 듯 했다. 아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승부근한 가슴 한가운데에서 어떤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안도, 기쁨, 두려움, 책임, 그리고 압도적인 생명의 존재감이 그의 몸 전체를 관통했다. 엄마 또한 그 소리에 온몸이 떨려왔다. 손끝까지 차갑던 긴장감이 그 울음 때문에 조금씩 녹기 시작했고 숨이 깊게 들어왔다. 세상 어느 소리보다 선명하고 어느 음악보다 감동적이며 어느 말보다 강하게 마음을 흔드는 소리였다. 며느리는 고통과 긴장 속에서 마침내 모든 힘을 쏟아냈다. 그래도 아이가 품에 안겨왔을 때 그녀의 눈에는 이상할 만큼 조용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생명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고 따뜻한 몸, 연약한 손가락, 부드러운 숨결까지. 그녀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지난 수개월 동안의 야근과 새벽 출근, 수많은 고통과 피로의 조각들이 잠시나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움츠린 채 가쁘고 짧은 호흡으로 세상을 처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울음은 처음엔 거칠었지만 금세 방향을 찾듯 안정적으로 이어졌다. 생명이 처음으로 세상 공기를 마시는 순간이 그토록 강렬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누구에게도 잊히지 않을 장면이었다. 엄마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며 아들 부부의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살짝 만졌고 며느리는 힘겨운 숨을 고르며 아이에게 몸을 기울였다. 병실 안 공기는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만들어내는 적막한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누군가의 울음이나 흘러나오는 기계음, 의료진의 움직임까지도 모두 이 작은 생명을 축복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엄마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동안 수많은 갈등과 걱정, 수없이 쌓인 고민과 충돌, 그리고 결혼을 승낙하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바로 이 울음 한 번에 다시 묶여버리는 듯 했다. 세상에 처음 흘러나온 아이의 울음소리. 그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한 가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소리였고 아들의 새로운 역할이 열리는 소리였으며 며느리가 겪어온 지난 시간의 고난이 새로운 의미로 바뀌는 순간이기도 했다. 엄마는 마음속으로 그 울음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마치 귀 속에 깊게 새겨진 것처럼 아직도 그 울음이 또렷하게 맴돌았다. 아이가 처음으로 항의하듯 내뱉은 생명의 소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울렸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엄마는 희미한 기쁨과 함께 조용히 다가오는 또 다른 예감을 느꼈다. 삶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는 것은 기쁨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게, 또 다른 시련, 또 다른 책임이 함께 시작됨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이의 첫 울음은 모든 우려를 잠시 멈추게 할 만큼 순수하고 강렬한 생명의 증거였다. 그 울음은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아들 내외는 아이의 울음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일상 속에서 더는 좁은 원룸에 머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젖병을 삶아둘 작은 싱크대,
기저귀를 넣을 공간마저 여유 없는 방은 신혼부부에게도 막 태어난 아기에게도 맞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큰 결심을 하고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를 갔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작은 거실이 있었고 방 2개 중 하나는 자연스럽게 아기의 공간이 되었다. 이사를 하는 날 나는 그들이 얼마나 버거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아직 젖먹이인 아기를 안고 짐을 챙기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몸에 피곤이 배어 있었다. 아들은 아내와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의 어깨에도 여유 대신 긴장과 책임감만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짐을 들어 나르며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렸다.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생각과 현실은 달랐다. 우리 부부의 형편도 넉넉하지 못했다. 나 역시 작은 일자리에서 하루하루 일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아버지도 오래전 일을 정리한 뒤로 쉬는 날이 많아졌다. 그렇다고 아들 내외에게 금전적으로 부담을 덜어줄 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투룸 월세를 대신 감당해줄 수도 없고 새로 필요한 아기용품을 모두 사줄 수도 없었다.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현실은 늘 차갑고 확실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다. 손주를 봐주는 일. 아들이 말하곤 했다. 엄마가 우리 아이 봐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는 사실이 왜인지 모르게 자꾸 나를 작게 만들었다. 그러나 막상 손주를 안아보면 그런 복잡한 감정은 잠시 접혔다.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움켜쥘 때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새로운 감정이 마음을 찾아왔다. 아기가 잠든 얼굴은 늘 평화로웠다. 숨소리가 가늘고 고르게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이 아이 하나 때문에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손주를 보며 내가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애틋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행복한 감정과는 별개로 아들 내외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이사를 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투룸이 되었지만 그만큼 월세도 올라갔다. 육아용품도 계속 필요했고 기저귀며 분유며 어느 하나 만만한 가격이 없었다. 아들은 더 늦게까지 일했고 며느리도 출산 후 회복이 덜 된 몸으로 집안일을 꾸려나갔다. 새로운 공간에서 시작된 삶은 기대만큼 밝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그들 부부는 아이 앞에서는 늘 웃었다. 그 웃음은 서로를 붙드는 가장 강한 끈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부턴가 마음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저 아이들에게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 아니, 나는 정말 도움이 되고 있나? 그런 고민이 찾아올 때면 나는 손주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그저 아이의 숨소리를 가만히 듣곤 했다. 그 작은 숨결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의미를 다시 붙잡아 주었다. 돈을 벌어주지 못해도 집을 대신 마련해주지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가 이 가정에는 생각보다 많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천천히 마음에 자리 잡았다. 특히 며느리는 어린 시절 부모 없이 자라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인지 아기를 나에게 맡기며 안도의 숨을 쉬는 듯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조금은 버팀목이 되고 있지 않을까? 스스로 위로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다. 투룸에는 아직 빈자리도 많고 미완성의 풍경도 많았다. 걸어둘 액자도 없고 아이 장난감도 몇 개뿐.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서툴지만 제대로 시작된 젊은 가족의 삶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은 끝까지 다 주겠다고. 돈으로 돕지 못하면 시간으로 돕고 물건을 사줄 수 없다면 마음으로 채우고 살림을 대신하지 못한다면 손주를 품 안에 안아 이 가족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겠다고. 그 다짐은
투룸의 좁은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요람을 바라보며 더욱 단단해졌다. 이듬해 봄이 막 피어오를 무렵 며느리는 둘째를 임신했다. 첫째가 아직 아기티를 벗지도 못한 때였다. 작은 다리를 떨며 걸음마를 시작하던 순간과 거의 겹치는 소식이었다. 나는 순간 숨을 삼켰다. 놀라움과 걱정,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이 뒤섞여서 가슴 안에서 천천히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며느리는 임신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티내지도 않았다. 늘 그랬듯 담담하고 견고한 표정을 유지한 채 하루하루를 버텼다. 출산 후 회복도 덜 된 몸이었지만 며느리는 다시 일터로 향했고 다시 새벽에 눈을 떴으며 다시 긴 하루를 몸으로 받아냈다. 그 아이가 자라나는 동안 그녀의 얼굴은 더욱 말라갔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책임감만은 더 뚜렷해졌다. 아들은 그녀 옆에 있었다. 많이 힘들어 보였고 더 부지런해졌고 한숨을 더 자주 쉬었지만 그 한숨 속에는 포기가 아닌 묵묵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은 내가 젊던 시절 남편과 함께 살던 풍경을 떠올리게 했고 나를 조금 뜨겁게 했다. 둘째가 태어난 날, 그날도 잊을 수 없다. 첫째 때보다 마음이 차분했다. 이미 한 번 지나간 터널을 또 지나가는 기분이었지만 여전히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깊었다. 그러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을 때 나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둘째 역시 순산이었다. 작고 붉은 얼굴, 힘껏 울어대는 작은 폐, 아기 특유의 따뜻한 체온이 내 팔 안으로 옮겨졌을 때 나는 이 가족의 또 하나의 생명이 자리를 잡았음을 절실히 실감했다. 그 아이는 첫째와는 또 다른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붉고 조금 더 엄마를 닮은 얼굴이었다. 이제 아들 부부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다. 딸만 둘인집.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겹치는 날이 많았고 분유 냄새와 젖은 기저귀 냄새가 방 안에 섞여 흩어지는 밤이 이어졌다. 그 작은 집은 늘 어수선했고 날마다 쌓인 기저귀 봉투와 젖은 타월이 구석에 놓였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바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각자의 일을 버텨내고 간신히 집에 돌아와도 쉴 틈 없이 아이 둘을 돌봐야 했다. 그들의 하루는 늘 넘쳐 흘렀고 그보다 더 넘치는 것은 그것을 감내하려는 의지였다. 나는 그들의 곁에서 여전히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아이들을 잠시 봐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처음보다 더 무겁게 느끼고 있었다. 첫째를 봐줄 때도 그랬지만 둘째가 태어난 뒤로는 그 감정이 더 선명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늘 잠시라는 단어 안에 머물렀다. 잠시 아이를 보고 잠시 재워주고 잠시 며느리가 숨 돌릴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하지만 그 잠시가 끝나면 다시 그들만의 전쟁터로 돌아가야 했다. 때때로 죄책감이 깊게 번졌다.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형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내 삶도 넉넉하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늘 비슷한 지점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상하게도 감사한 감정에 더 많이 사로잡히곤 했다. 너무 반듯하게 커준 아들이 고마웠다. 삶이 주는 무게를 비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받아내는 그 강단. 어떤 순간에도 가족을 우선으로 두는 그 마음. 언제부터 이렇게 자랐을까 싶을 만큼 내 아들은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깊어져 있었다. 며느리는 그보다 더 대견했다. 부모 없이 자라. 누군가에게 기대는 법도 모른 채 스스로 견디는 법부터 배워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다. 누구보다 강해야 했고 누구보다 혼자였던 시간이 길었던 사람이 이토록 자연스럽게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내 가슴을 저릿하게 했다. 나는 그녀를 볼 때마다 가끔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묵은 연민이 슬쩍 스며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존경에 가까운 뭉근한 애틋함이었다. 둘은 가난했지만 삶을 버리지 않았고 사랑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 삶의 한쪽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맡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고마웠다.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며 집안의 새로운 소리들을 채워 넣었다.
첫째가 걷기 시작했고 둘째가 옹알이를 시작했으며 이 작은 가족의 하루는 어제보다 더 분주해지고 내일보다 오늘이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도 어디선가 흐르는 묘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 이 아이들과 이 부부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덕분에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가진 만큼 이 가족을 위해 조용히 손을 내밀기로 했다. 아이들은 계절이 바뀌는 속도보다 빠르게 자랐다. 처음 걸음마를 떼던 작은 발은 금세 유치원 복도를 뛰어다니는 발이 되었고 옹알거리던 목소리는 어느새 또렷한 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두 자매는 서로를 꼭 붙들고 다니며 종종 집안을 웃음으로 채웠고 그 웃음은 이 집안의 가장 순수한 빛이 되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 어느 순간 그 가족의 명절 풍경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며느리는 명절이면 한 번도 빠짐없이 집을 찾았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도 둘째가 돌을 지날 때도 몸이 힘겨운 바쁜 시기에도 단 한 번도 이번엔 못 갈 것 같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명절 아침이 되면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머리를 질끈 묶은 뒤 김을 굽고 전을 부치고 국물을 끓이며 한 가지라도 손이 덜 가게 하려고 부지런히 움직였다. 특히 제사를 준비하는 날이면 그녀의 손은 더 바빠졌고 마치 오래전부터 이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일의 순서를 알고 움직였다. 내가 뭔가를 꺼내려 하면 이미 며느리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 모습은 어색하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러운 가족의 풍경이 되었다. 그녀는 내 말에 토를 다는 법이 없었다.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나중에 해도 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따랐다. 억지로 참는 태도도 아니었다. 마치 그 모든 말이 당연하다는 듯 조용하고 정직하게 따라줬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늘 나를 머쓱하게 만들곤 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며느리에게 지시하는 듯한 말투를 고치려고 노력하게 됐다. 왜냐하면 그녀는 나를 시어머니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로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에게 예의를 갖추되 어색한 거리가 느껴지지 않게 마음으로 배려하는 태도였다. 그녀가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끔은 괜히 울컥해질 때도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 없이 자라 누가 이런 날 함께 제사 음식을 만들어준 적도 누군가의 잔다듬을 받으며 명절을 보낸 적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 집에서 가장 열심히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늘 나에게 다가와 어머니, 이건 이렇게 맞나요? 어머니, 이 정도면 될까요? 하고 묻곤 했다. 그 목소리에는 의무감 대신 정성에 가까운 따뜻함이 있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갈 무렵이면 아이들은 방 안에서 웃으며 뛰어다녔고 며느리는 기운이 빠진 얼굴에도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숭늉 한 잔을 마셨다. 아들은 설거지를 도우며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라는 눈빛을 보냈고 그 눈빛이 며느리의 굳은 고단함을 조금은 덜어주는 듯 했다. 나는 그런 풍경을 보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며느리가 훨씬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매번 새롭게 깨닫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에게 깍듯했지만 그 깍듯함 속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형식적인 예의나 습관적인 말투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를 실제 엄마라고 생각하는 듯한 묘한 존중과 정이 함께 담겨 있었다. 가끔 난 그 정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가 해준 건 거의 없는데 그녀는 나를 너무 큰 사람으로 대우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아려왔다. 지금보다 더 잘해줘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충분히 좋은 어른이 되어주고 있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는 내 그런 걱정조차 모르고 늘 환하게 웃으며 집안일을 끝냈다. 아이들은 그 사이 쑥쑥 자랐고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 새로운 웃음을 보여주었다. 그 아이들이 방에서 뛰노는 소리를 들으면 이 집안이 여전히 살아있고 앞으로도 이어질 힘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성실하고 늘 예의 바르고 늘 나를 엄마라고 여기며 따르는 며느리가 있었다. 그녀를 보면 나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 생각 하나로 내 마음은 언제나 조금씩 따뜻해졌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어가는 시간이었고 나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려고 냄비를 꺼내던 참이었다. 종소리 같은 노크가 문을 울렸고 나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며느리였다. 평소처럼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피곤하지만 늘 조용한 미소를 품던 얼굴. 그녀는 그 모습 그대로였지만 눈빛만은 완전히 달랐다. 어디선가 길을 잃고 돌아온 사람처럼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어떤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다가도 도무지 나오지 않는 듯 그냥 숨만 크게 들이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주저앉듯 나에게 몸을 내맡겼다. 울음이 터지는 데는 단 1초의 틈도 없었다. 마치 오래 참고 누르던 무언가가 이 집 문턱을 넘으며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듯 그녀의 울음은 곧장 목울대에서 터져나왔다.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숨이 막힐 정도로 울부짖었다. 마른 몸이 떨리고 손끝은 오들오들 차가웠다. 나는 너무 놀라 며느리의 등을 두드리며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울음은 너무 거세서 아무 말도 끼워 넣을 수 없었다. 주방과 현관 사이 작은 공간에서 그녀의 울음소리가 집안 전체를 채웠고 순간 집의 시간도 멈춰 있는 듯 했다. 며느리는 아주 오랫동안 울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떨림이 더 깊어져 왔고 멈추려는 듯 고개를 들다가도 다시 울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안쓰러워 가슴속 깊은 곳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언제나 참고 견디던 아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아이, 명절이면 가장 먼저 달려와 나를 도와주던 손, 늘 의젓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르던 아이가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아니 어린아이보다 더 아프게 울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를 부축해 거실로 데려와 따뜻한 물을 끓이고 그녀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녀는 컵을 손에 잡을 힘도 없어 보였다. 눈물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다.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고 긴 속눈썹 사이로 눈물이 끝없이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잠시 한숨처럼 얕은 숨을 들이킨 뒤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몸을 웅크렸다. 말을 할 준비를 하는 듯 했지만 말은 여전히 그녀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어떤 말도 쉽지 않았다. 위로할 말을 꺼내기에는 상황을 모르는 내가 답답했고 그렇다고 침묵하기에는 아픈 마음을 방치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며느리에게는 더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고 가쁜 숨이 천천히 고르게 변해갔다. 얼굴을 가리던 손이 조심스레 내려오고 젖은 눈가가 드러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처음보다 조금은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눈빛은 너무 아팠다. 멍든 듯 흐려진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 절망, 혼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 눈을 보는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아이가 그냥 울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무언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그동안 혼자 너무 많은 걸 견디고 있었고 끝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였다는 걸,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우연히 내 집이 아닌 어쩌면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천천히 잡아주었다. 그녀는 작은 아이처럼 그 손을 꼭 쥐었다. 떨리는 손끝에 그동안의 힘듦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그녀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느꼈다. 그날 며느리가 흘린 눈물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금까지 버티고 버틴 삶이
마침내 지나온 자리마다 쌓인 피로가 하나씩 무너져 내린 흔적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며느리가 아닌 그저 상처받은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됐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이 아이에 대해 내가 몰랐던 삶의 무게가 조용히 일어나 팔을 흔드는 듯 했다. 그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눈물이 대신 모든 걸 말했다. 며느리의 울음은 한동안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가슴 밑바닥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오늘을 기다렸다는 듯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다. 나는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아 떨리는 어깨를 감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참 만에 말을 잇기 어려워 보이는 숨과 함께 며느리의 목에서 낮고 갈라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입술이 몇 번 떨리다가 마침내 열렸을 때 그녀가 건넨 말은 이 집의 공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목소리를 지시겨 내뱉었다. 어머니 남편이 가남이래요.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만 했던 그 사람이. 말은 끊겼고 울음이 뒤이어 쏟아졌다. 나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귀가 잘못된 줄 알았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현관에서부터 흘러들던 빛마저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 같았다. 심장이 뚝 떨어져 내리는 느낌이 몸 전체를 타고 내려갔다. 하지만 며느리의 입술에서 가남이라는 단어가 흐느낌 사이에 다시 묻어나오자 그제야 현실이 나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날카로운 칼처럼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지만 그 말들은 자꾸 울음에 막혀 토막난 숨처럼 끊겨서 나왔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 어렸을 때부터 말도 대꾸도 없이 묵묵히 일 잘하던 아이. 남들보다 먼저 철들어 가정을 지탱하려 애쓰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이미 많이 진행된 간암이라고 했다. 병원에서도 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다. 이식 시술은 해볼 수 있나 물었더니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조차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만약 억지로 진행하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낮다고 했단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서질 듯 흔들렸다.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마치 피를 쏟고 있는 사람처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말했다.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어머니 마음의 준비를 하래요.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몸은 다시 울음으로 무너졌다. 나는 그 모습을 붙잡아주고 싶었지만 정작 나 자신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숨이 차오르고 눈앞이 흐려졌다. 자리에 앉아있으려 했지만 등이 저절로 굽어지고 손이 떨려 며느리의 손을 잡는 것도 힘겨웠다. 우리 아들이 왜? 어쩌다? 도대체 언제부터?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돌아다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저 아니야라는 말만 속에서 울음처럼 올라올 뿐이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말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숨과 울음과 비명이 섞인 절망의 마지막 조각 같았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던 사람이었다고. 자신은 괜찮다며 항상 뒤로 물러났던 사람이라고. 아픈 내색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기침이 계속되고 피곤함이 반복되고 살이 빠지는 걸 보면서도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라고만 말했었다고.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고. 며느리는 얼굴을 감싸며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울음이 더 커지고 몸이 자꾸 웅크려졌다. 그 순간 나는 머릿속에서 아들의 어린 시절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손을 잡고 걷던 작은 손, 학교 가기 싫다며 울다 내 품에 안기던 모습, 군대에서 휴가 나와 웃으며 밥을 해달라던 모습, 결혼한다고 데려왔던 며느리 앞에서 쑥스러워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던 모습,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늘 바쁘고 늘 책임감에 눌린 모습,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숨을 막았다. 나는 며느리를 껴안고 그녀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 며느리가 내게 전한 말 한마디는 내 삶 전체에 빛을 거두고 가버린 듯 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아프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짧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그 현실 앞에서 나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단지 그 자리가 우리 둘의 눈물로만 깊게 젖어갔을 뿐이었다. 이제야 생각이 났다. 정말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뒤늦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작년에도 그랬다. 아들의 얼굴빛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분명 나는 한두 번쯤 했었다. 피부가 누렇게 뜨고 볼살이 빠져 홀쭉해진 모습이 몇 번이나 눈에 밟혔었다. 그런데도 나는 아들이 늘 그래왔듯 그저 일이 힘들어서 그러겠지라고 너무 쉽게 넘겨버렸다. 재작년도 마찬가지였다. 명절에 집에 왔을 때 아들은 식탁 앞에서도 젓가락을 잘 들지 못했고 입맛이 없다고 몇 번이나 말을 흐렸었다. 그때 나는 요즘 애들은 다들 피곤해. 그냥 잠 좀 자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몸이 조금 약해진 것뿐이라고,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바빴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든 신호들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아들이 나에게 보내고 있었던 SOS였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며느리가 아이 둘을 낳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던 동안 아들 역시 하루도 허투루 쉬지 않았었다.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기를 반복하면서도 가족에게 힘든 기색 한 번 보이지 않던 사람. 밥상이 차려지면 피곤한 얼굴로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잘 먹었다고 말하던 사람. 그 성실함, 그 책임감이 그 아이의 자랑이었고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었으며 며느리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그 아이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아들의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다. 조용히 조금씩 몸 안에서 자리를 넓혀가며 언제나 그렇듯 묵묵히 참기만 했던 아들의 성격을 이용하듯 서서히 몸을 잠식해갔던 것이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스스로에게도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왜 몰랐을까? 그 자책은 쇠처럼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아들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던 날이 있었다. 그때 나는 요즘 춥다니까 따뜻하게 좀 다녀. 딱 그 한마디만 했었다. 아들이 허리를 부여잡고 앉아있던 날도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 그렇게 지나갔다. 한참 동안 말을 잇고 앉아있었던 날도 있었다. 식탁 앞에서 젓가락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있던 모습이 지금도 떠올랐다. 그때 나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그런 말만 내뱉었다. 지금 생각하면 매번 그랬다. 매년 매달 매주 아들이 내게 보냈던 징후들을 나는 모른 척했거나 아니면 정말 몰랐거나 둘 중 하나였다. 어쩌면 아들은 자신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그런 아이였으니까 어릴 때부터 늘 자기 감정은 가슴 속에 넣어두고 내가 묻지 않으면 밝히지 않는 아이였다. 아들이 나에게 힘들다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말하지 않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런 아이가 아프다는 말을 꺼냈을 리가 없다. 그런 아이가 눈치 한 번만 주면 알아채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눈치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았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다. 며느리가 울면서 병원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던 순간 내 심장도 함께 찢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보다 더 아픈 것은 이제 와서야 놓쳐버린 수많은 기회들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떠오른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했더라면, 그때 이상하다고 느끼기만 하고 넘기지 않았더라면, 그때 아들의 야윈 얼굴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더라면 죄책감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 무게는 버거울 만큼 컸고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웠다. 며느리가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던 이유도 어쩌면 나와 같을 것이다. 그녀 역시 그 신호들을 지나쳐왔을 테니까. 힘들어도 웃어넘기는 아들, 그런 남편에게 걱정을 더는 끼치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집안의 공기는 그렇게 시간이 멈춘 듯 아들의 병명 앞에서 무너져버린 사람들만 남겨둔 채 침묵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손을 가슴에 얹은 채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내 가슴을 갈라놓을 만큼 절절하게 울렸다.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어린 아들을 품에 안으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깊고 고단한 현실이었다. 날짜와 계절을 구분할 틈도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고, 성인이 된 아들을 보며 그래도 잘 컸다, 참 반듯하게 커줘서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겨우 견뎌온 세월이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의 떨리는 음성과 젖은 눈동자 앞에서 나는 그 시절에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남편을 잃었을 때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 뜨거운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며느리는 내 앞에서 무너져 있었다. 나는 며느리의 양 어깨를 붙잡고 흔들리는 몸을 붙들어 주었다. 그녀의 머리는 떨림을 억누르지 못해 나의 가슴팍에 파묻혔고, 흐느낌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건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긁어내렸다. 나도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다. 이 아이 역시 부모 없이 자란 아이다. 평생 기댈 곳 없이 살아온 며느리가 무너져버릴 것 같은 목소리로 내게 기대 울고 있었고, 나는 그녀를 밀어낼 수도 달래줄 수도 없는 그저 같은 고통 속에서 함께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울기만 했다. 그 시간 동안 아들의 병세가 가져온 절망뿐 아니라 오래전 내가 견뎌온 세월, 며느리가 꾹꾹 눌러 살았을 고단함, 우리 가족 모두가 짊어졌던 무게들이 서로의 어깨 위로 흘러내리듯 뒤섞여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거짓말처럼 휴대전화가 울렸다.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듯 우리 둘 모두 흠칫하며 울음을 멈추었다. 며느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쉽게 안정되지 않았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또다시 요동쳤다. 아픈 몸을 이끌고 전화한 걸까? 아니면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걸까? 불안이 산처럼 밀려왔다. 나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밝고 씩씩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식사는 했어요? 그 평범한 안부가 어쩌면 그렇게도 가슴을 쿡 찌르는지 몰랐다. 나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힌 채 조용히 숨만 들이켰다. 아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의 명랑한 말투로 계속 이어갔다. 엄마, 우리 오늘 강남의 그 식당 기억나요? 예전에 같이 갔던데요. 거기 제가 예약했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터져 흘렀다. 있는 힘껏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아들의 목소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먼저 챙기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는 그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아들은 이어 말했다. 제가 모시러 갈게요. 오늘은 우리 5 가족같이 밥 먹어요.
두 딸도 데리고 아내도 있고 엄마도 계시고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요. 그 말은 평범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지금 우리 가족이 처한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따뜻하고 잔인한 말이었다. 마치 아들은 아직도 가족의 중심이 되어 모두를 챙기고 웃고 이끌고 싶은 듯 했다. 자기의 병이 깊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가족과 함께 웃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나는 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떨리는 숨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목이 꽉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겨우 떨리는 음성으로 짧게 대답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갈게. 그 한마디조차 눈물에 잠겨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내 앞에서 며느리는 입술을 깨문 채 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다. 마치 지금 느끼는 감정이 흩어져 버리지 않게 단단히 붙잡아 두기라도 하듯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었다. 밝고 따뜻하고 마치 예전 그 아이 그대로였다. 그러나 그 따뜻함 속에는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한 사람의 작은 결심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결심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또 너무나 고마웠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한다고 했던 그 강남의 고급 식당. 그날의 공기와 조명, 테이블에서 은은하게 퍼지던 와인 향까지도 아직 생생히 떠오른다. 내가 처음 며느리를 보았던 순간 그녀는 조금 긴장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디선가 묻어나는 삶의 그늘이 희미하게 드러나는 아이였다. 그때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소개한다는 듯 그녀를 나에게 데려왔다. 며느리는 자신이 부모님 없이 자랐고 고아원에서 성장했다고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나와 너무 닮아 있어서 그랬다. 홀로 남겨져 아이 하나 키우느라 늘 마음속에 외로움을 품고 살던 나처럼 그녀 역시 누구에게도 기대어 울 수 없었던 시간을 오랫동안 지나왔을 것이다. 그녀가 가진 밝음과 강함은 버텨내며 살아온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때는 그저 며느리가 아들과 잘 맞을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걱정이었다. 그 아이는 세상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누구보다 나를 엄마로 받아들였고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런 며느리는 이제 내 딸이 되어 있었다. 아들을 떠나보낸 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되어 서로의 빈자리를 붙잡아주며 살아가는 사이라서다. 아들은 이제 우리 곁에 없다. 하늘나라로 가서 오래 기다렸던 아빠를 만났을 것이다. 그 둘이 저 멀리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을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아리면서도 조금은 따뜻해진다. 아들이 떠난 후 집안에는 갑자기 거대한 공백이 생겼다. 방 안에 남아있는 그의 책, 그가 앉던 의자, 그가 좋아하던 커피 향.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 아이만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며느리와 두 손녀 덕분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마치 한 척의 배처럼 의지했다. 폭풍 속에서도 가라앉지 않기 위해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균형을 잡았다. 며느리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두 아이를 위해 흔들림 없이 일했고 나는 그런 며느리를 돕기 위해 두 손녀를 돌보며 하루를 보내곤 했다. 그 작은 존재들은 아들의 얼굴과 표정을 그대로 닮아 있었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매일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아이들의 도시락을 챙기고 세탁물을 널고 작은 집안을 정리하고 있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다. 번호를 보니 큰손녀였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늘 말이 많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중학생이 되어 조금씩 비밀도 생기고
자기만의 속마음도 자라나는 중이었다. 전화를 받자 들뜬 목소리가 빠르게 흘러나왔다. 할머니, 나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어.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뜬금없어서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는 이어서 말했다. 할머니한테 먼저 말하는 거야.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할머니만 알고 있어야 해. 그 말에 내 가슴이 조용히 떨렸다. 아들이 떠난 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켜주려고 늘 애쓰던 큰손녀. 속이 깊고 배려심 많은 그 애가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나에게 먼저 털어놓을 정도로 나는 그 아이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손녀의 목소리는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집 앞에 잠깐 나와줘. 남자친구 보여주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 내 속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의 마지막 전화, 아들과 5 식구가 함께 갔던 강남의 그 식당, 그날의 웃음들, 그리고 손녀들이 어린 시절 손을 잡고 뛰어다니던 모습들까지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아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던 그 목소리를 닮은 손녀가 자신의 인생의 첫 중요한 선택을 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의 순간에 그 아이의 편에 서 있어야 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나는 괜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외투에 주름을 펴고 손녀를 처음 데려왔던 그날처럼 뭔가 중요한 사람이 찾아올 것만 같은 묘한 긴장 속에 온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집 앞 공원 길가에 서니 초겨울의 찬 공기가 살갗을 스치고 지나갔다.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나는 양손을 모아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후 멀리서 2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큰 손녀는 흰색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고 옆에 선 남학생은 한 걸음 반 정도 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 모습이 예전의 아들과 겹쳐 보였다.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하던 그 어색함, 손에 땀을 쥐며 나를 향해 걸어오던 그 젊은 날의 모습이 그대로 되살아났다. 큰 손녀는 내 앞에 서자마자 작은 속삭임처럼 말했다. 할머니,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녀가 성장해 어른이 되어가는 길목에 내가 함께 서 있는 것 자체가 벅차고 소중했다. 남학생은 조금 떨리는 표정으로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그 눈빛에는 예의와 성실함이 담겨 있었고 손녀를 바라보는 태도는 진심을 담아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갔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아들이 떠난 뒤 한동안 숨 쉬기조차 어려웠던 날들, 그날들을 버티게 해준 건 바로 이 아이들이었다. 큰 손녀가 웃으며 말했다. 자랑하고 싶다는 듯, 앞으로의 날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듯 눈빛이 반짝였다. 그 웃음은 아버지의 웃음과 닮아 있었다. 맑고 밝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웃음.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오래 자리 잡고 있던 슬픔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 했다. 아들이 떠났지만 그 아이의 마음과 눈빛, 웃음은 손녀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제는 그 마음이 더 넓은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손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어머니 없이 자란 며느리, 아버지 없이 자란 손녀들, 그리고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운 나. 우리는 모두 서로의 부족한 자리를 채워주며 여기까지 걸어왔다. 손녀의 체온이 따뜻했다. 그 온기는 마치 아들이 내 손을 다시 잡아주는 것만 같았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아들을 향해, 그가 있는 하늘을 향해. 걱정하지 마라. 내 딸들 내가 지키고 있다. 그리고 눈앞의 손녀를 바라보며 내 모든 사랑을 담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한다, 아들아.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